자, 오늘부터는 제4장 로해 차량의 성능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온로드 차량이었죠. 온로드 비클, 혹은 도로 차량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자, 도로 차량의 성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도로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 저항, 즉 주행 저항이었죠. 주행 저항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구동력을 계산하고, 그리고 구동력과 주행 저항의 차를 우리가 잉여 구동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잉여 구동력에 의해서 차량이 가속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엔진의 RPM 토크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 자동차의 구동력은 어떻게 계산하고, 그리고 최고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고, 또 이로부터 우리가 주행 성능 곡선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의 최고 속도라든가 이런 어떤 자동차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뭘 배웠죠? 이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배웠고, 각각의 장치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히 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제4장, 로해 차량의 성능 특성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운다고 했는데, 사실 이 로해 차량도 이 도로 차량, 즉 온로드 비클하고 동력 전달 계통이라든가 그리고 차량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해요. 근데 굳이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도로 차량은 뭐죠? 지면이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 즉 지면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면에 변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동력은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였고, 자, 그래서 이로부터 구동력과 우리가 주행 저항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도로 차량의 성능을 우리가 평가하고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온로드 차량은 도로 차량과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은, 주로 이제 온로드 비클은 작업 차량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보다는 토양, 즉 연약한 지반에서 주행을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이 변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토양 위에서 주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저항이라든가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이 도로 차량하고는 완전히 틀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구동력도 뭐죠? 구동력도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 결국은 도로 차량에서는 타이어와 도로 간의 마찰계수에 의해서 구동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로해 차량이 주행하는 이 연약한 지반, 이런 토양 조건에서는 동일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의 조건이 전부 다 아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노면에 따라서 마찰계수가 전부 다 틀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해 차량에서는 차량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 차량이 주행하는, 즉 작업을 하는 도로 특성도 이 차량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계속 다루도록 할 테고, 자, 그러면 먼저 이 로해 차량의 배경 및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로해 차량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 로해 차량이라는 학문 분야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로해 차량은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해 차량에 관련된 먼저 학문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사실 뭐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오프로드 로코모션의 시초라고 되어 있는데, 로코모션은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즉, 오프로드, 로해죠. 혹은 비도로에서, 즉, 운동의 시초는 뭐죠? 결국 바퀴의 발명이 됨으로써 우리가 이 차량을 통한 운동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퀴는 대략적으로, 자, 문헌을 찾아보면 약 BC 3500년경쯤에 바퀴가 최초로 발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로해에서, 그 당시는 전부 다 로해겠죠. 도로, 아스팔트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때부터 이 로해에서의, 운동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굉장히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이 온로드 차량 같은 경우는 구동력이라는 게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 개념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자, 근데 이 오프로드는 뭐라 그랬죠? 동일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주행하는 혹은 작업을 하는 노면이 다 틀려요. 어떤 지역은 모래 성분이 많고, 어떤 지역은 단단하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연약하고. 자, 그래서 타이어, 주행장치가 토양 속으로 빠진다 그랬습니다.
빠지면서 토양의 강도에 따라서 주행 저항도 틀려질 테고, 그리고 이 토양의 강도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마찰계수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연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거의 어떤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어떤 그 경험론과, 자, 커트 앤 트라이 방법, 이게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굳이 쓰면은 우리가 시행착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법에 의해서 많이 연구가 계속 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최근에 이제 과학이 좀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좀 이제 수학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이제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로해 차량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체계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자, 이게 뭐 MG 베커라는 이 미시간 대학 항공기계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도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MG 베커라는 사람이 이런 오프로드 차량의 연구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체계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956년에 자, Theory of Land Locomotion이라는 이제 책을 발간을 해가지고, 자, 이때부터 이 로해 차량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교재가 나오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뭐죠? Theory of Land Locomotion이면 뭐죠? 이게 육상 운동의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굳이 한글로 표시한다면은. 자, 이런 책이 최초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1960년도에는 Off the Road Locomotion. 자, 쉽게 말해서 로해에서의 운동이죠.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책을 또 출간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을 이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1969년에 또 Introduction to Terrain Vehicle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자, 터레인은 사실은 토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소일 하면 토양이죠. 근데 이 터레인은 뭐냐면은 소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까지 고려한, 즉 지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터레인. 그래서 터레인 비이클 시스템에서 지형 차량 시스템의 소개라는 책을 1969년에 또 이 MG 베커라는 사람이 출간을 해가지고, 자,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학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립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해 차량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보면은 이 MG 베커가 쓴 이 책 세 가지, 이게 거의 바이블이에요. 이쪽부터 거의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책을 한번 거의 읽어보고서 계속 이쪽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MG 베커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이렇게 세 가지 책을 이렇게 출간을 하고, 그때 또 이제 용어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자, 테라메카닉스라는, 즉 한글로 하면은 지형역학입니다. 지형역학, 즉 테라메카닉스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 베커라는 사람이 최초로 제시를 하고 토대를 완전히, 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기계공학회, 자동차공학회 하면은 다 어때요? 다 학회가 다 있죠. 학회가 있습니다. 대한기계공학회 혹은 자동차공학회, 이렇게 학회가 있듯이 이 오프로드 차량에 관련된 또 학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1회 소일 비이클 메카닉스에 관한 국제회의를, 자, 이태리에서 1961년에 개최를 했어요. 즉 토양과 차량에 관한 역학이라는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이런 국제회의를 1961년에 이태리에서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 International Society for Terrain Vehicle System, 즉 앞에 영문 이니셜을 따가지고 ISTVS라는 이런 학회가 1961년도에 설립이 됨으로써 이쪽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이 뭐죠? 자,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니까 뭐죠? 국제학회예요. 근데 뭐죠? 터레인 비이클 시스템, 즉 지형 차량 시스템에 관한 뭐죠? 국제학회라는, 즉 ISTBS라는 이런 학회가 이제 설립이 됨으로써 이쪽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 베커라는, 이 MG 베커라는 이 베커 교수가, 자, 지형역학, 즉 테라메카닉스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기본적 토대를 제시했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지형역학은 뭐냐면은, 즉 테라메카닉스라는 것은, 자, 터레인은 뭐죠? 지형이라는 의미입니다. 터레인. 그리고 메카닉스, 역학, 이 두 개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터레인과, 자, 메카닉스의 합성어로 해가지고, 자, 테라메카닉스 해가지고 지형역학이라는 이러한 학문이 이제
최초로 생기게 돼가지고 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테라 메카닉스는 이런 복합 학문인데 자, 이런 용어가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기계공학이랑 가장 관련된 이런 복합 명사를 이용해 가지고서 만든 새로운 학문 분야 뭐가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가장 대표적인 메카트로닉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뭐죠? 메카트로닉스가 메카닉스 역학하고 일렉트로닉스 전자죠. 메카트로닉스는 기계하고 전자를 합친 거를 우리가 보통 메카트로닉스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 터레인 지형이라는 단어하고 메카닉스 역학이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자, 이런 지형 역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이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형 역학의 주로 연구 분야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업 환경 그리고 지형과 관련된 기계의 전체적인 성능을 다루는 학문이라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온로드 비클에서는 자, 차량의 성능을 연구할 때 주로 뭐죠?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단단한 데서 주행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온로드 비클은. 즉, 운송이 목적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운송할 수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쾌적하면은 더욱더 좋겠고, 거기다가 진동이라든가 소음까지 적으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동차는 주로 이제 운송 기능이 주로 목적인데, 온로드 비클은. 자, 근데 오프로드 비클은 운송 기능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작업을 하는 차량이라 그랬죠, 주로. 뭐 건설기계라든가 농업기계라든가 이런 거, 굴삭기 뭐 이런 거, 트랙터 다 운송도, 주행도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이동도 해야 되지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형역학이라는 학문의 연구 분야는 작업 환경과 지형과 관련된 기계의 전체적인 성능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지형역학에서는 차량 자체, 뭐 트랙터라든가 뭐 굴삭기, 뭐 불도저 이런 이 차량 자체의 성능, 기계적인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 차량이 어떤 토양에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이 기계가 어떤 토양에서 이런 작업 환경에서 어떤 성능을 낼 수가 있는가, 그런 즉 작업 환경, 지형과 관련된 기계의 전체적인 성능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행이 아니라 작업 성능까지 판단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차량 견인 역학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자, 비이클 트랙션 메카닉스라고 해서 자, 비이클은 차량이고 트랙션은 견인이라는, 끌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차량 견인 역학인데 이거는 이러한 토양 조건에서 혹은 이러한 지형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낼 수 있는가, 얼마만큼 끌고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온로드 비클에서는 뭐라 그랬죠? 구동력에서 주행 저항을 뺀 거를 우리가 잉여 구동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로드 비클에서는 그 구동력에서 주행 저항을 뺀 잉여 구동력을 어디다 활용하죠? 그걸 바로 차량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작업 차량, 즉 온로드 비클은 구동력에서 주행 저항을 뺀 거를 잉여 구동력이라고 하지 않고 견인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견인력이라고 하고 그 견인력을 뭐죠? 견인력으로 자기가 주행하고 나서 남는 힘, 즉 견인력을 이용해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데 활용하는 게 오프로드 비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도저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불도저 보면은 자, 일단 불도저 지면에서 내는 구동력에서 자체 주행하는 운동 저항을 뺀 거, 그게 바로 견인력이죠. 그 견인력이 크면은 불도저가 토양을 앞으로 밀고 갈 때 많은 토양을 밀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작업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차량의 견인력이 이 차량이 얼마만큼의 견인력을 낼 수 있나,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견인역학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지형역학의 연구 분야는 이런 로해 차량 자체뿐만 아니라 토양과 기계가 서로 닿는, 서로 얽혀 있는 이런 토양 기계와 관련된 모든 분야, 우리가 그걸 보통 토양 기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토양 기계 시스템, 즉 토양 기계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이런 학문이 바로 지형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형역학의 연구 분야를 제가 앞에서 좀 간단히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이제 딱 우리가 좀 크게 분류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형 차량 역학, 두 번째는 지형 작업기 역학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지형 차량 역학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차량이 이러한 지형에서 혹은 이러한 노면에서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는가
라는 게, 즉 차량 이 지형에서 이 차량 자체의 주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지형 차량 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트랙티브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견인 성능입니다. 이 오프로드 차량은 끌고 가는 힘, 그 견인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견인 성능을 주로 연구를 해요. 자, 근데 뭐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오브 어 비클. 자, 차량의 견인 역학인데, 자, 오버 언프리페어드 터레인이라고 그랬어요. 즉 뭐냐면은 예측하지 못한 지형, 못한 지형 위에서 자, 차량의 견인 성능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라든가 아스팔트에서는 뭐 우리가 차량의 구동력 계산하기가 쉬워요. 축하점 곱하기 마찰계수. 그리고 주행저항도 쉽습니다. 주행저항일 때 주로 구름저항. 보통 아스팔트에서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구름저항 계수가 보통 0.01 혹은 0.02. 즉 거기다가 차량의 무게만 곱하면 구름저항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이런 오프로드 차량이 주행하는 연약지는 다양한 토양 조건에서 주행하기 때문에 A지역, B지역 할 거 없이 지면마다 발생하는 뭐예요? 운동저항이라든가 구동력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로 포장이 아니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토양 위에서, 노면 위에서 차량의 견인 성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그런 분야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견인 성능을 예측하려면 결국 뭘 해야 되죠? 이런 노면에서, 이런 토양 조건에서 구동력이 얼마가 나오고, 운동저항이 얼마가 나오고, 그걸 알면은 우리가 견인력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오프로드에서 또 뭘 연구하냐면은 라이드 퀄러티, 이건 승차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도로 포장이 아닌 이런 비포장 도로라든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표면에서 어떤 승차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핸들링, 이건 조향이죠. 운전할 때 핸들링. 그리고 obstacle negotiation은 뭐냐면은 장애물 통과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로에 차량은 뭐예요? 아주 평평한 도로를 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토양이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앞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물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장애물 통과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워터크로싱은 뭐냐면은 물 위를 주행하는 거. 뭐 배처럼 떠서 가는 건 아니고, 뭐 도하훈련이라고 있죠. 군대에서 보면 도하 이렇게. 자, 그래서 뭐 낮은 강가 같은 거를 차량이 건너가고,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런 거 주로 이제 군사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겠죠. 그리고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관련된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 차량 역학은 이런 순수하게 차량 자체의 성능을 연구하는 게 바로 지형 차량 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오프로드에서 순수하게 차량 자체의 어떤 성능을 연구하는 게 바로 이제 지형 차량 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형 작업기 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에서 이 차량 자체가 어떤 노면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앞에서 연구를 해서 알고 있다고 쳐요. 자, 근데 알고 있는 경우에도, 자, 이런 오프로드 차량, 즉 작업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차량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 차량에다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기를 부착해서 다른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불도저라고 치면은 뭐예요? 불도저 자체 차량의 성능은 이 1번 항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자, 근데 두 번째로 뭐죠? 이 불도저에다가 작업기를 부착한다는 겁니다.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게 뭐죠? 불도저 앞에 보면은 사각판이 있죠. 이거를 작업기라 그래요. 불도저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그 작업기, 사각판을 붙여가지고 토양을 미는 겁니다. 밀면서 작업을 하죠. 자, 그래서 뭐냐면 두 번째는 차량 자체의 성능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에다가 어떤 작업기를 부착을 했을 때 이런 지형에서 이 작업기에 얼마만큼의 힘이 부하가 걸리고 그러는가를 연구하는 게 또 지형 작업기 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차량에다가 작업기를 부착을 했을 때 이 차량이 전체적으로 어떤 작업 성능을 낼 수가 있는가라는 걸 연구하는 게 바로 지형 작업기 역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기는 보통 우리가 영문으로 임플로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터레인 임플로먼트 메카닉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형 작업기 역학은. 자, 그래서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은, 자, 뭐라 그랬죠? 퍼포먼스는 성능이라 그랬고, 자, 터레인 워킹 머시너리. 그래서 지형에서 작업하는 기계의 성능을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뭐 컬티베이팅, 이거는 이제 농업 쪽에서 보통 뭐 경운 작업을 한다 그래요. 경작, 토양을 막 가는 거, 이걸 컬티베이팅, 그런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기를 붙여가지고, 또는 뭐예요? 얼스 무빙 이퀴프먼트는 뭐죠? 토양을
이동시키는, 즉 앞에서 얘기한 그 불도저 블레이드에 해당하는 그런 장비, 이런 장비를 부착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성능을 낼 수가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바로 지형 작업기 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4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 4장에서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은 크게 뭐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냐면은 이 오프로드에서, 즉 토양을 고려해 줘야 되겠죠. 토양의 강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러한 오프로드 차량이 즉 구동력을 얼마큼 낼 수 있고, 그리고 주행 저항은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래서 구동력과 주행 저항의 차, 그래서 얼마만큼의 견인력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주로 이제 다루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4장에서는 이 오프로드에서, 즉 토양의 어떤 강도를 고려한 상태에서 이 오프로드 차량이 얼마만큼의 구동력을 내고, 그리고 주행 저항을 내고, 그리고 견인력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한 학기 기간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런 지형 역학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오프로드 비이클이라고 그랬죠. 이 오프로드 비이클에 대한 학문은 이 지형 역학이라는 이 학문 안에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형 역학이라는 학문이 발생한 목적이 뭐냐면은, 자, 로웨 차량, 즉 오프로드 비이클과 그리고 로웨 또는 연약지에서 운용되는 작업 차량 및 부착 작업 장비의 합리적인 설계, 평가, 시험, 선택 및 운용을 위한 지침적인 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학문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온로드보다는 좀 복잡하다 그랬죠. 이 토양 상태도 틀리고 그때그때 동일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A지역, B지역, C지역, 지역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능 특성이 나타납니다. 즉 A지역에서 성능이 좋은 차량이 B지역이 아주 연약지 푹푹 빠지는 늪지대예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성능이 좋은 정도,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행 불가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차량이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로에 차량은, 자, 동일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운용되는 혹은 작업을 하는 그런 토양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자, 이런 성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형 역학을 통해 가지고, 자, 이런 토양에서, 자, 작동이 잘 되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노면에서 이 차량의 성능이 얼마만큼 나타낼 수 있는가, 뭐 평가라든가 예측을 할 수 있고, 또는 뭐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새로운 오프로드 장비의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랬고, 그리고 주어진 임무를 위해 기존의 사용 기계 장비들의 적절한 선택, 또는 주어진 작업 환경에서 특정 기계의 도입 및 운용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떤 도로를 지나가면 거기 그냥 갔다가 그냥 주행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런 오프로드 비이클, 특히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자, 어떤 대규모 굉장히 넓은 미지의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새로 개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아주 깔끔하게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투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투입을 딱 해서 작업을 했더니 이 차량이 전부 다 이 지역에서 푹푹 빠지면서 주행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차량을 사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여러 대를 사가지고 투입을 했는데 작업을 못하면은 그 차량 전부 다 뭐예요? 잘못 산 거죠. 자, 그래서 이쪽 분야 연구하는 사람은 이 차량을 이러한 지역에 투입하기 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이 차량이 주행 또는 작업을 하려면은 어떤 차량, 어느 정도 수준의 차량을 투입을 해야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적절한 뭐예요? 장비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장비를 도입을 해서 거기서 작업을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특이해요, 학문 자체가. 자, 그래서 결국 이 지형역학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로에 차량과 로에 또는 연약지에서 운용되는 작업 차량 및 부착 작업 장비의 합리적인 설계, 평가, 뭐 시험도 하지만 또 뭐예요? 선택 및 운용을 위한 지침 원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형역학의 응용 분야는, 자, 여기 또 이제 뭐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 자, 비클의, 자, 뭐예요? 컨셉,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뭐, 그리고 뭐예요? defined, in terms 쭉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 차량의 파워, 즉 뭐죠? 마력이죠. 동력, 마력과 차량의 무게, 그리고 차량의 크기라든가 어떤 형태의 항으로서 정의된, 뭐죠? 이 차량의 어떤 새로운 개념이라든가 어떤 형상을
우리가 요 지형에 맞도록 차량의 어떤 특성에 맞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서는 자 여기 보면 러닝 기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말 그대로 하면 뭐예요? 달리는 기어라고 되어 있죠. 좀 용어가 좀 웃긴데 이게 쉽게 말해서 보면 주행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타이어라든가 궤도 주행부랑 닿는 지면과 닿는 자 주행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러닝 기어 뭐죠? 자 터레인 인게이징 엘리먼트라 그래서 뭐요? 즉 지면과 닿는 그런 부분 쭉 주행 장치 즉 비클의 주행장치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즉 이런 지역에서는 타이어를 광폭 타이어를 쓰고 아니면 직경이 큰 타이어를 쓰면 뭐 좋다. 혹은 뭐 러그는 어떻게 달고 아니면 궤도용 차량을 써야 된다라든가 자 이런 주행장치에 대한 연구를 이쪽 분야에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차량의 동력 전달 장치보다는 지면과 닿는 부분 즉 주행장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차량의 어떤 조향 시스템 그리고 차량의 어떤 뭐 현가장치 서스펜션 시스템 그리고 뭐 또 뭐죠 차량의 비클이 뭐죠 파워 트랜스미션 즉 변속 장치죠 변속기 또는 자 여기 보면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라 그랬는데 또 차량의 뭐냐면 변속 시스템 변속기뿐만 아니라 이 파워를 뭐죠 분배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반 온로드에서는 자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은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 가지고 자 구동축으로 모든 동력이 다 전달이 돼요. 자 근데 이런 오프로드 차량은 작업 차량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이 차량을 주행하게 하는 구동축의 동력이 전달된과 동시에 또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다른 동력을 한쪽으로 따로씩 뺍니다. 이렇게 동력을 다른 쪽으로 이제 뽑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다른 부착 작업 장치를 거기다가 연결을 해서 그 부착 작업 장치에 대해서 동력을 전달해 가지고 그걸로 어떤 회전체를 통해서 작업을 한다든가 이래서 이런 작업 차량 즉 오프로드 차량에서는 차축뿐만이 아니라 다른 축으로도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그 축으로도 동력을 따로 분배해서 뽑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차량의 어떤 뭐였죠? 전체적인 성능이라든가 주로 이제 견인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링, 조향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승차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 지역력학을 응용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오프로드 차량의 사장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했는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렵고 여러분들 머리에 싹싹 잘 안 들어올 텐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는 걸로 해서 그냥 가볍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다음에 지형역학의 연구에 필요한 자 기본 연구 과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지형역학 즉 오프로드 차량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연구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자동차 공학, 즉 차량 동력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동차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죠? 차량 자체. 즉,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해서 나오는 구동력, 혹은 뭐 동력 전달 장치에 의해서 나오는 구동력을 통해서 구동력을 그 두 개 중에서 작은 거에 의해서 구동력을 결정하고, 또 주행 저항은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2장에서. 그리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차량의 성능을 이렇게 연구를 해요. 온로드 비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근데 오프로드 비클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 이 차량이 주행하는 토양 조건, 노면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합니다. 자, 근데 자동차 연구하는 사람이 아스팔트 연구 안 하죠. 그러나 이 온로드 비클 연구하는 사람은 온로드 비클, 차량 자체도 연구를 하지만 또 뭐냐면은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에 대한 그 토양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형역학 연구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지형, 즉 오프로드 비클이 주행하는, 즉 작업을 하는 이런 지형의 거동의 측정과 지형 거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지형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서 이 지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측정과 규명을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형에 대한 연구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터레인의 기하학적인 특성, 즉 도로가 울퉁불퉁한 거, 이런 기하학적인 거죠, 이런 건. 기하학적인 특성. 이거는 뭐죠? 이 차량의 승차감이라든가 어떤 장애물 통과 능력에 주로 이제 영향을 미칠 테고. 자, 또 하나는 이 터레인의 역학적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역학적 성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이 토양이 얼마나 단단한가, 주로 강도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100% 강도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터레인의 역학적 성질은 이 노면이 얼마나 단단한가, 혹은 얼마나 연약한가, 즉 강도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도 특성, 즉 터레인의 역학적 성질은
차량의 기계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차량이 이 지역에서 구동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그리고 주행저항은 얼마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견인력은 얼마가 나타나는지는 주로 이런 터레인의 역학적 성질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차량의 견인 성능을 우리가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지형 거동, 이 지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형, 즉 토양의 이 물리적 특성이 어떤가라는 것을 측정하는 토양 물리성 측정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치를 이용해서 이 지형이 어떤 강도 특성을 가지고 있고, 즉 이 지형에서는 이 지역에 차량이 들어가면 얼마나 빠지고, 혹은 치마라 그랬죠. 얼마나 푹 빠지고, 즉 그리고 이 지형에서 마찰 계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장치를 해요.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콤페이트로메타라는 게 있고 베바메타라는 게 있습니다. 뭐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콤페이트로메타는 그냥 간단하게 원추, 콤은 원추라는 의미입니다. 원추 관입 시험기라는 건데, 이렇게 빼쭉한 원추를 토양 속에 강제로 찔러 넣고 힘으로 누르면서 토양 속으로 들어갈 때 얼마만큼의 부하가 걸리는가, 그 강도 특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토양이 얼마나 단단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장비고, 베바메타는 좀 복잡하지만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도 좀 토양의 강도를 주로 측정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은 차량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하지만 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의 어떤 특성도 같이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강도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토양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토양의 강도를 측정하는 이런 측정 장치를 통해서 이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변수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토양의 강도를 나타내는 어떤 인자들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지형의 거동의 측정과 특성을 구명하는 연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런 지형에서 이런 기계가 이제 작업을 할 때, 혹은 차량이라고 하면 주행이겠죠. 자, 이런 지형에서 작업을 할 때, 즉 지형과 기계 간의 역학적 상호작용에 관한 모형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형화를 하게 되려면 뭐예요? 토양 자체의 특성을 알아야만 우리가 모형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토양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나서, 토양에 대한 특징을 짚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토양에서, 즉 이런 지형에서 기계가 투입이 됐을 때 지형 기계의 역학적 상호작용에 관한 모형화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타이어 혹은 궤도가 될 수도 있겠죠. 일반 온로드에서는 전부 다 타이어죠. 주행장치가, 주행부가. 근데 이런 오프로드 비클은 아주 연약지에서는 궤도형 차량도 쓰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행부, 아까 이거 러닝 기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타이어 또는 궤도 아래에서의 보통 수직응력 분포와 전단응력 분포를 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즉 수직응력 분포하고 전단응력 분포를 우리가 해석을 알면은 우리가 이 차량의 구동력, 운동저항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로해 차량의 운동저항, 그리고 추진력은 구동력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로드 비클에서는 구동력이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는 추진력, 구동력을 그냥 같이 막 씁니다. 자, 구동력, 추진력도 구동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해 차량의 운동저항, 그 다음 추진력, 그리고 이 추진력과 운동저항의 차가 견인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온로드에서는 잉여구동력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래서 견인력, 그리고 또 견인 효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뒤에 다루게 될 테고, 이런 견인 효율 등은 토양과 타이어 접지면에 걸친 타이어 아래에서의 수직응력 분포와 전단응력 분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이 로해에서, 즉 특히 연약지 같은 데서는 이 지면에 닿는 타이어, 즉 주행부죠. 혹은 궤도형 차량이 됐을 때는 궤도가 될 테고, 이런 타이어라든가 궤도 아래에서 닿는 토양 반력이죠. 즉 수직응력이라는 게, 이런 수직응력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전단응력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온로드에서 마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수직응력 분포하고 전단응력 분포를 우리가 알면은, 자, 이 차량의 운동저항과 구동력, 견인력 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쪽 분야 연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 이 주행부 아래에서의 즉 수직응력 분포하고 전단응력 분포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지형과 주행장치 간의 역학적 상호작용의 해석을 통한 수학적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로해 차량의 성능 예측 및 평가뿐만 아니라 자, 새로운 로해 차량의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냥 쉽게 그냥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좀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소개를 했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이쪽 분야는 결국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로드에서는 구동력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주행저항을 계산한 다음에 그 차에 의해서 잉여 구동력을 통해 가지고 차량의 성능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 그랬죠. 오프로드 비클도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데 오프로드 비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량의 구동력을 구하고 그리고 운동저항을 구하고 단 이게 뭐죠? 연약지에서 로해에서 오프로드에서 구동력과 운동저항을 구하고 그 차액으로 해서 잉여 구동력이 아니라 견인력이라는 용어로 해서 견인력을 구하는 자 요거로 해서 우리가 이 차량의 로해 차량의 견인 성능이 좋다 나쁘다를 앞으로 평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온로드하고 틀린 건 뭐냐면 온로드하고 틀린 거는 운동저항을 구할 때도 온로드랑은 좀 다르게 구하고 왜? 차량이 침하를 하니까 그죠? 토양 자체가 노면이 변형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구동력 구하는 것도 온로드하고는 좀 다르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온로드 비클하고 오프로드 비클 연구의 가장 차이는 온로드에서는 자 축하준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해서 구동력을 구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방식에 의해서 좀 구동력을 구한다는 거고 그리고 운동저항도 온로드랑 좀 다르게 구한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견인력을 구하고 이로부터 뭐죠? 견인력이 크다는 거는 무언가를 많이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작업 성능이 좋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온로드에서는 그게 바로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동차의 성능이 되는 거고 오프로드에서는 작업 성능으로 표현된다는 거,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로해 차량의 성능 평가에 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해 차량의 견인 성능 평가 지표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연약지의 주행성에 대한 자, 기본 개념에 대한 용어가 있어요. 자, 먼저 주행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행성, 트래피커빌러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동성, 모빌러티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견인력, 트랙션 이런 게 있는데 자, 먼저 주행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트래피커빌러티 하면은 자, 이제 예전에는 사전에도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나오긴 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트래픽하고 어빌러티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행성이라는 거의 뜻은 뭐냐면은 차량이 통행하는 데 견디는 토양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주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차량이 통행하는 데 견디는 토양의 능력인데 여기 가로하고 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토양 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차량의 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차량이 뭐 어떤 차량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차량은 보지도 않고 이 토양만 놓고 봤을 때, 즉 노면만 놓고 봤을 때 이 토양이 차량이 주행하는데 좋은 토양이냐 좋지 않은 토양이냐 즉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견디는 토양의 능력 그래서 토양 중심으로 표현한 건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차량을 수직 방향으로 지지하는 토양의 능력 즉 차량이 이 노면을 주행을 할 때 이 토양은 차량을 수직 방향으로 얼마나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즉 어떻게 보면 강도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토양이 연약하면은 차량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차량이 푹푹 빠지게 되니까 당연히 주행하기가 힘들게 될 겁니다. 근데 토양이 지지하는 능력이 크다는 거는 강도가 높다는 뜻이니까 차량이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차량이 쉽게 굴러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차량을 수직 방향으로 지지하는 토양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주로 차량의 운동 저항과 관련된 토양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지하는 능력이 클수록 수직 방향으로 지지하는 능력이 클수록 결국 뭐예요? 이 차량의 운동 저항은 작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차량을 지지하는 토양의 능력이에요. 수평 방향으로 차량을 지지하는 능력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온로드에서는 마찰계수에 의해서 굴러가요. 자, 근데 오프로드, 특히 연약지에서는 타이어가 막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단순히 마찰력만 내는 게 아니라 토양을 파괴하면서 토양을 뒤로 밀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토양을 수평 방향으로 차량을 지지하는 토양의 능력이 크다는 것은 타이어가 돌아갈 때 뒤로 잘 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도 특성하고 조금 개념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 차량의 구동력과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평 방향으로 차량을 지지하는 토양의 능력이 크다는 것은 차량의 구동력이 크게 나타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용어인 주행성, 이 트래피커빌리티는 차량이 통행하는 데 견디는 토양의 능력이지만 이것은 차량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토양 중심으로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차량을 수직 방향으로 지지하는 토양의 능력, 이것은 운동 저항과 관련된다 그랬고,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차량을 지지하는 토양의 능력은 구동력과 관련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모빌러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기동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차량 기준으로 본 겁니다. 우회 주행성은 토양 관점에서 본 거죠. 차량이 어떤 차량이든지 관계없이 토양 기준으로 이 토양이 얼마나 차량이 주행하는데 좋은 토양이냐 나쁜 토양이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주행성이라고 하고, 기동성은 이번에는 뭐죠? 토양하고 관계없이 차량 기준으로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동성, 모빌리티는 차량의 주행 능력이라고 하고, 이것은 차량의 중심으로 본 차량의 주행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기동성이 좋다 그런 것은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잘 달릴 수 있는 게 기동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오프로드 차량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는 자, 군사학자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용어로 기동성은 조금 다른 용어로 쓰여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차량이 본래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유지하면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의 능력. 이게 바로 기동성입니다. 자, 여기 두 줄로 표시를 했는데 밑에 있는 말, 즉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의 능력, 이게 일반적인 기동성, 모빌리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줄까지 포함하면은, 즉 차량이 본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유지하면서, 이게 어떤 군사적인 용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작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요 위에 말을 포함해 가지고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탱크가 있습니다. 전차가 있는데 단순히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전차가 자 빨리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동성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군사적인 용어에서 정확한 기동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단순히 탱크가 빠르다고 해서 좋은 탱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탱크의 본래 임무는 뭐죠? 철갑이 굉장히 튼튼하죠. 웬만한 포탄에 대해서는 견딜 수 있는, 즉 보호 능력, 장갑 능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빨리 주행을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포신은 계속 목표물을 조준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빨리 갈 수 있어야지 그게 좋은 탱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군사적인 용어에서 기동성은 차량이 본래 임무, 즉 탱크라고 하면은 뭐예요? 공격 임무를 수행하면서 기동성까지 좋아야 주행을 잘해야 기동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이런 이 군사적인 용어로는 기동성이 바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기동성은 그냥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행성은 자, 차량은 고려하지 않고 자, 토양 중심으로 봤을 때의 이게 바로 주행성이고, 그리고 차량 중심으로 본 거를 우리가 기동성, 모빌리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견인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견인력. 이것은 뭐죠? 차량의 전체 구동력과 운동저항의 차, 이거를 우리가 견인력이라고 합니다. 온로드에서는 이거를 견인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잉여구동력 혹은 여유구동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즉 구동력에서 주행저항을 뺀 거를 우리가 온로드에서는 여유구동력 혹은 잉여구동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죠? 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즉 가속능력에 관여하는 게 바로 잉여구동력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오프로드 차량은 뭐예요? 목적이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작업을 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작업을 한다는 능력은 결국 견인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량의 전체 구동력에서 운동 저항을 뺀 거, 그 차이가 바로 오프로드 차량에서는 잉여구동력 혹은 여유구동력이라고 하지 않고 견인력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로해 차량의 성능이 좋다 나쁘다의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견인력의 크기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견인력은 로해 차량의 주행 및 견인 성능 또는 작업 능력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차량의 전체 구동력 할 때 구동력을 자, 보통 구동력을 뭐 트랙티브 포스, 트랙티브 에포스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는데, 여기는 다른 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토양 추진력이라고 이렇게 가로하고 표현을 했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마찰력으로 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토양을 파쇄하면서 가요. 토양에 의해서 구동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차량을 앞으로 가게 하는 추진력을
토양에서 발생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동력을 오프로드에서는 구동력이라고도 하지만 주로 이 토양 추진력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견인력. 앞에서 주행성, 기동성, 견인력,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한 학기 동안 배울 때는 주행성이니 기동성이라는 개념은 쓰지 않고 전부 다 뭐예요? 순수하게 구동력에서 주행 저항을 뺀, 그걸 견인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견인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행성하고 기동성이라는 용어는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그냥 잃어버리셔도 관계없어요. 자, 이제 견인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인력은 우리가 트랙션이라고도 하고 혹은 드로우바풀이라고도 해요. 자, 견인력은 뭐냐면은 앞에 뭐라 그랬죠? 구동력에서 주행 저항을 뺀 걸 견인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견인력은 자, 먼저 구동력, 이게 구동력입니다. H로 써도 되고 F로 써도 돼요. 온로드에서는 F로 썼었죠. 폴스에서. 자, 하여튼 구동력 H 또는 F 다 관계없습니다. 용어는 아무렇게나 써도 관계없어요. 자, 구동력 그럼 뭐라 그랬죠? 구동력이라고도 한다고 했지만 또는 뭐라 그랬어요? 토양 추진력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동력. 그래서 자, 토양 추진력은 소일 스러스트 혹은 그로스 트랙션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견인력은 트랙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앞에 그로스를 붙이면은 견인력은 견인력인데 운동 저항까지 포함한 전체 지면에서 낼 수 있는 견인력이라고 해서 그로스 트랙션에서 이게 구동력 혹은 토양 추진력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일 스러스트 혹은 그로스 트랙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구동력에서 자, 운동 저항, 모션 레지스턴스 R로도 표시하기도 하고 MR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MR. 자, 그래서 하여튼 구동력에서 운동 저항을 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견인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DP로 표현했습니다. 자, 견인력은 우리가 트랙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구동력을 그로스 트랙션이라고도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그 견인력을 앞에다가 NET, 즉 넷 트랙션이라고도 합니다. 넷 트랙션은 견인력, 그로스 트랙션은 구동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트랙션 하면은 그냥 견인력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러한 견인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드로우바풀이라고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차량이 이렇게 있을 때 뒤에 무언가를 다른 거를 끌고 가요. 끌고 가면 뭐죠? 그냥 끌고 갑니까? 안 끌고 가죠. 연결체가 있죠. 어떤 발을 통해 가지고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끄는 바라는 뜻이에요. 드로우바풀로 해서 드로우바풀이라고도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드로우바풀, 트랙션 같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견인력 DP는 구동력에서 운동 저항을 뺀 거, 즉 H-R을 우리가 견인력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 토양 추진력에 대해서 보시면은 토양 추진력은 토양과 주행장치는 타이어 또는 궤도가 다 사용한다 그랬죠. 이런 토양과 주행장치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토양의 전단력에 의해서 토양 추진력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전단력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온로드에서는 뭐죠? 타이어하고 노면 간의 마찰력에 의해서 구동력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오프로드, 특히 연약지에서는 마찰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기서 토양의 전단력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오프로드에서는 주행장치와 노면 간의 마찰 계수가 노면 조건 및 주행부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요. 자, 근데 특히 온로드보다는 오프로드, 연약지에서는 마찰 계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시멘트 같은 데서는 타이어하고 노면 간의 마찰 계수가 보통 0.9 혹은 0.85 이상은 다 나와요. 0.85, 0.9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토양에서 주행을 할 때는 마찰 계수가 0.7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0.6, 0.5, 0.4 굉장히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회전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토양이 밀리면서 어느 정도 변형이 발생하면서 파괴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즉 토양이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온로드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마찰 계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를 높이려고 즉 마찰력을 높이려고 어떻게 하죠? 보통 타이어 보시면은 여러분들 오프로드 연약지에서 주행하는 타이어 보시면 어떻게 돼요? 타이어가 맨질맨질하지 않고 표면이 어떻게 되어 있죠? 즉 트레드 부분, 앞에서 트레드라는 걸 배웠죠. 트레드 부분이 그냥 맨질맨질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돌기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걸 우리가 러그라고 합니다. 러그, 돌기부가 튀어나온 걸. 즉 구동력을 높이려고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돌기부, 즉 러그가 토양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
러그가 토양을 밀면서 토양을 절단시키면서 지면 발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러그를 장착을 해가지고 마찰력, 즉 구동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타이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단순히 마찰력에 의해서 구동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토양을 절단시키면서 우리가 구동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토양 추진력, 연약재에서 토양 추진력은 이 마찰력이라는 개념보다는 토양의 전단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전단력에 의해서 나오는 토양 추진력,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오프로드에서 주행장치 노면 간의 마찰 개수가 노면 조건 및 주행부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A지역, B지역, 전부 다 뭐예요? C지역. 지역마다 마찰력, 즉 추진력이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토양 추진력은 노면 조건 및 주행부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타이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노면 조건이 연약하냐 단단하냐에 따라서 마찰력, 즉 구동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동일한 노면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주행부에 러그가 있느냐 없느냐, 돌기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또 마찰력, 즉 구동력, 즉 토양 추진력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연약재에서 토양 추진력은 노면 조건과 주행부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운동저항. 자, 운동저항도 우리가 2장에서 온로드에서 배웠어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운동저항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는 저항이죠, 바로. 자, 이러한 운동저항에는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뭐가 있다 그랬죠? 운동저항은 구름저항이라는 게 있다 그랬고, 온로드에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구름저항. 그리고 공기저항. 뭐 가속저항.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름저항이 있는데, 온로드에서는 구름저항이 뭐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랬죠? 노면의 변형이 없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타이어의 변형, 즉 찌그러짐에 따라서 구름저항이 틀려지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온로드에서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많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구름저항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프로드에서는 뭐냐면 운동저항은 첫 번째로 구름저항 또는 다짐저항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구름저항은 타이어의 변형과 주행부의 침하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온로드에서는 오직 타이어의 변형에 의해서 구름저항이 발생을 했죠. 그러나 오프로드에서는 타이어의 변형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노면이 연약하니까 타이어가 땅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침하라 그래요. 즉 타이어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침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 오프로드, 특히 연약지에서 주행저항, 구름저항은 타이어의 변형과 주행부의 침하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타이어의 변형에 의한 구름저항보다는 대부분이 뭐냐면은 주행부의 침하에 의한 구름저항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많이 침하하면 어떻게 되죠? 침에 빠졌으면 그 토양을 굴러갈 때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주행부의, 침하에 의한, 저항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로드, 특히, 근데 이런 주행부의 침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다짐 저항은 오프로드, 특히 연약지에서는 타이어의 변형에 의한 저항은 거의 미비하고 주행부의 침하에 의한 저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름 저항 또는 다짐 저항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다짐 저항은 뭐냐면은 타이어가 침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넘어서 굴러가죠.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토양이 눌러지면서 다져지게 될 겁니다.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걸 다짐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짐 저항은 결국 토양의 침하에 의한 저항이라고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구름 저항은 주행부의 침하를 유발하는 근데 접지압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접지압이 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타이어가 토양 속으로 많이 빠지게 되겠죠. 그럼 접지압이 크면은 당연히 구름 저항, 즉 다짐 저항이 커지게 될 테고, 접지압이 작아지면은 다짐 저항이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접지압이 바로 이 구름 저항, 즉 다짐 저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판 저항이 있어요. 이거 등판 저항은 사실 뭐예요? W 사인 세타로 나타난다 그랬죠? 경사지를 이렇게 올라갈 때 차량 무게가 W면은 W에 뭐예요? 올라갈 때 이거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아래쪽 방향의 수평 불력, 즉 W 사인 세타가 등판 저항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로드나 오프로드나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저항하고 가속 저항이 있어요. 자, 온로드에서는 공기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구름 저항보다도 공기 저항이 훨씬 커요. 특히 이제 고속으로 주행하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기 저항이 많이 큽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온로드에서는 구동력이 주행 저항보다 크면은 잉여 구동력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예요? 차량의 속력을 증가시키는, 즉 속도를 증가시키는 가속도를 내는데 활용한다 그랬죠. 그때 나타나는 저항이 가속 저항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오프로드 차량은 자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얘는 오프로드 차량은 주로 작업 차량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려요. 저속으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저속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은 거의 미비합니다. 거의 무시해도 관계가 없고, 그리고 가속 저항도 의미가 없어요. 작업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가속도 막 내면서 작업하지 않죠. 거의 일정한 속도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속 저항도 오프로드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3번과 4번, 즉 공기 저항과 가속 저항은 오프로드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그리고 이 등판 저항은 뭐 경사지에서니까 특별한 사항이죠. 자, 그래서 일반 평지 기준으로 봤을 때 오프로드에서는 위에 있는 저항 중에 1번에 의한 저항, 즉 뭐죠? 구름 저항 또는 다짐 저항. 근데 그 중에서도 연약지에서는 또 뭐죠? 다짐 저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프로드에서는 위에 4가지 저항 중에서 1번에 의한 저항이 가장 크며, 특히 노면 상태가 연약할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빠진다 그랬죠. 노면 상태가 연약하면 타이어가 많이 빠지니까 토양을 넘어가야 돼요. 즉 넘어가면서 토양을 다지면서 가기 때문에 그 다짐 저항 비중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차량의 최대 성능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요? 당연히 최대 추진력, 추진력은 클수록 좋은 거고 운동 저항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 추진력과 최소 운동 저항 상태에서 차량의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차량의 성능은 주행장치와, 즉 주행장치는 타이어 또는 궤도라 그랬어요. 주행장치와 토양 접지면에서의 수직 및 전달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즉 수직은 뭐죠? 수직 능력이 적으면은 치마가 덜 되는 거죠. 더 작게 되는 거고, 수직 능력이 크면은 치마가 많이 된다는 거고, 수직 능력은 결국 뭐죠? 접지압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직 능력은 이 차량의 운동 저항하고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달 능력은 뭐죠? 이게 결국 뭐죠? 마찰기에서나 마찬가지죠. 마찰력이나. 결국 이 전달 능력은 이 차량의 추진력, 즉 구동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